대리행위. 을이 이제 정상적으로 대리권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리권에 기초해서 상대방과 갑을 위해서, 갑을 위한 법률 행위를 해줘야 되죠. 요 갑을 위한 법률 행위를 뭐라 한다? 이걸 대리행위라 한다. 자, 이 대리행위에서는 세 가지. 첫째,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갑이 을에게 팔아달라고 부탁한 A 토지가 있을 때, 이 을이 병과 A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할 때, 자기 땅인 양 매각하면 안 되죠. 그죠? 자기 땅 팔듯이 하면 안 되잖아요. 갑소유 땅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을은 병하고 계약을 할 때, 이 땅이 갑소유임을 밝혀줘야 되죠. 그래야 병의 입장에서, 아, 매도인이 갑이구나. 을은 매도인이 아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걸 대리행위의 방식.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두 번째, 요 대리행위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일반적인 유효요건, 목적이라든가 의사표시가 갖춰야 될 요건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걸 못 갖추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예컨대 가장매매 같은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비진이 표시가 있을 수 있고 착오나 사기 강박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걸 대리행위의 하자라고 부르게 되고, 이 대리행위의 하자 여부, 여기서 말하는 이 하자는 사기 강박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대리행위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이런 뜻이에요. 그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를 대리인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걸 규정하는 게 대리행위 하자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대리인의 능력이라고 해서 범행위 당사자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대리 경우에는 당사자 갑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대리인이 하니까, 대리인이 권리 능력이라든가 의사 능력이라든가 행위 능력 같은 것들이 필요하냐,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죠? 그런 걸 대리인의 능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대리 행위와 관련된 거고, 조문이 114조부터 존재하죠. 이렇게 114조부터 117조까지 대리 행위와 관련된 조문을 만들어 놨고요. 이 조문이 어떤 의미인지 그거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자, 88페이지에 보면 먼저 대리 행위 방법 또는 방식이라고 해서 114조 1항과 2항이 있습니다. 자, 먼저 114조 1항은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럼 결국 1항은요, 대리인이 표시하는 거예요. 그죠? 대리인이 표시. 누구한테? 상대방에게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이게 114조 1항이에요. 그럼 결국 114조 1항은 능동대리죠. 대리인이 표시니까. 반면에 2항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제3자가 누구예요? 상대방이에요. 얘 말하는 거예요. 얘. 제3자의 표시예요. 결국 2항은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걸 대리인이 뭐 하는 거예요? 수령하는 거죠. 결국 2항은 수령대리죠. 그래서 114조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되는데, 그 표시를 누가 해야 되는가를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1항에서는 누가 표시해야 돼요? 대리인이 표시하는 거죠. 대리인이. 능동이죠? 2항은 누가 표시하는 거야? 상대방이 표시하고 대리인이 수령하는 거죠. 결국 수동대리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누가 표시해야 되는가, 이거를 현명의 주체 이렇게 부르는데, 그 현명의 주체가 능동대리는 대리인이 주체가 되는 거고, 수령대리는 상대방이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현명의 주체도
능동대리와 수동대리를 구별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일단 3번이죠. 현명의 주체. 조문 가지고 현명의 주체를 구별해달라. 그 다음 1번으로 올라가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다. 을이 병하고 계약을 할 때 이 계약이 을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이걸 대리 의사 표시 또는 현명 이렇게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매도인이 갑임을 밝혀라 이런 뜻입니다. 다만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뜻은 아니지요. 이익이든 불이익이든 그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겠다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 현명의 뜻이 되겠죠. 단 2번 현명 안 해도 되는 게 있어요. 상행위 대리하고요. 부간의 일상가사 대리는 굳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아도 대리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1번, 2번, 3번. 그 다음 4번.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 즉 현명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그 방식 역시 분류식이죠. 그래서 보통은 갑의 대리인 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지만 반드시 대리인이라는 표현이나 대리권이라는 표현을 꼭 사용할 필요는 없단 말이죠. 병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을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시만 하면 현명은 한 것이다 라는 게 우리 판례죠. 그래서 88페이지 맨 밑에 현명의 방식 양가로 1번 일정한 방식을 갖출 필요는 없다. 오른쪽 위임장을 제시하는 등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것이면 어떤 형태로든 나타내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에 할 때 가장 대표적인 현명이 양가로 4번 위임장 제시가 되죠. 위임장을 제시했다면 대리행위가 되는 거죠. 즉 매도인이 갑이 되는 거고 을은 뭐가 되는 거야?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위임장을 제시한 상태에서 계약서에 갑의 이름만 적고 갑의 도장만 찍은 경우 또는 계약서에 을의 이름만 적고 을의 도장만 찍은 경우에도 대리행위로 봐야지 타인 물건 매매로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게 4번 판례죠. 매매 위임장을 제시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리행위하는 것으로 봐야 하고 설령 계약서에 대리인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대리인 자신의 도장을 찍었다 하더라도 매도인과 대리인 을로 봐야지 매도인 을로 봐서 타인 물건 매매한 걸로 봐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죠? 매매 위임장 제시 자체가 현명이 되는 거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양가로 2번의 관련 판례 1번도 마찬가지죠. 본인을 위해서 행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충분하다. 그죠? 양가로 3번도 마찬가지죠. 대리인이 직접 본인의 이름을 적고 본인 도장만 찍어서 수표를 발행했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했다면 대리 행위로 봐야 한다. 그죠? 이렇게 반드시 대리인, 대리권이라는 말을 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맨 밑에 115조 을이 병하고 계약을 할 때 을이 갑으로 행세하거나 자신의 토지인 양 팔았다. 을이 갑으로 행세했다. 을이 병한테 내가 갑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나 또는 이 땅은 내 땅이다 이렇게 한 경우에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으니까 이건 대리행위가 아니라 대리인 자기를 위한 걸로 본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를 하면 이런 형태가 되겠지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이 을이 되는 거죠. 결국 타인 물건을 매매한 게 되는 거예요. 그게 115조 본문이 됩니다. 그런데 115조에 단서가 있어요.
상대방이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을이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을이 갑으로 행세하거나 을이 자기 땅인 양 매각을 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다시 전조 114조 규정을 적용하니까 대리행위가 된다 말이죠. 그래서 114조와 115조를 묶어서 원칙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라. 따라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대리인 자기 행위로 본다. 그런데 그 경우에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다시 대리행위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원칙 동그라미 1번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대리인 자기 행위가 되고, 이때 대리인은 나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표시를 안 했다, 착오가 있었다, 취소하겠다 이런 소리 할 수가 없습니다. 대리인 자신이 당사자가 되고 대리인은 착오 취소를 못해요. 대표적인 동그라미 2번이죠. 본인의 이름을 도용한 경우. 그죠? 또 3번 현명 없이 자기 이름으로 행위한 경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 보세요. 갑으로 행세하거나 자기 땅인 양 매각을 했을 때는 대리행위가 아니라 그랬죠. 그죠? 다만 두 갈래가 있어요. 하나는 상대방을 보호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대방을 보호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럴 때는 대리를 유추해서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라고 처리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다시 뭐가 된다? 대리행위가 된다. 이렇게 두 갈래로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게 됩니다. 동그라미 2번 대리인이 본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라고 되어 있죠. 관련 판례에 보면 2번 표현 대리를 유추 적용한다고 되어 있죠. 그죠? 자, 115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어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대리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그죠? 대리인 자기 행위로 본다. 단 상대방을 보호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대리를 유추해서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그중에 이제 표현 대리 같은 걸 유추해서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라고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때는 뭐가 된다? 대리행위가 된다 말이죠. 이렇게 두 갈래로 갈 수가 있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대원칙 대리인 자기 행위로 본다. 예외 두 갈래. 상대방 보호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표현 대리 따위를 유추해서 대리 행위는 아니지만 본인이 책임져라. 이런 경우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뭐가 된다? 대리 행위가 된다. 그런 두 갈래로 갈 수 있다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90페이지에 보면 동그라미 2번 대리인이 본인 명의를 도용한 경우하고, 동그라미 3번 대리인이 현명 없이 대리인 자기의 이름으로 행위한 경우에는 원칙 대리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표현 대리도 적용되지 않고 대리인이 책임지는 거다. 다만 표현 대리를 유추해서 본인이 책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박스 2번 같은 거죠. 또 하나가 오른쪽 예외. 상대방이 만약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대리행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두 갈래로 가서 상대방을 보호하게 됩니다. 됐죠? 또 하나가 유경우. 이거 대리행위 아니라 그랬죠? 그죠? 대리행위가 아니고 이런 거를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이렇게 부르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인데 본인이 추인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런데 조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뒤에서 보는 무권대리 추인을 유추해서 본인에게 유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게 4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조금 복잡한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을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갑으로 행세를 하거나 자기 땅인 양 매각을 했다. 이건 대리행위가 아니다. 즉 원칙 본인에게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겠죠.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는 표현 대리를 유추해서 본인에게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본인은 뭐 할 수 있고 추인할 수 있고,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라고 해서 본인이 뭐 할 수 있고 추인할 수 있고, 이때는 뭘 유추? 무권대리 추인을 유추. 세 번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다시 뭐가 된다? 대리행위가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 대법원은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 115조와 관련된 이런 처리하는 방법을 머릿속으로 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요거 구별하셔야 돼요. 대리행위가 아니지만 표현 대리를 유추 적용해서 본인에게 유효로 처리하는 거 하고요. 이건 대리 아닙니다. 근데 해석상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조문, 상대방이 알았거나 이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대리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그죠? 이걸 좀 구별해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대리행위 방식 이렇게 불러요. 반면 오른쪽 이제 대리행위 하자가 있습니다. 116조 1항이 있고 2항이 있습니다. 자, 1항이 원칙인데요. 1항이 이렇게 돼 있죠. 의사의 흠결. 의사의 흠결이 뭐죠? 비진이 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 어느 사정을 알았다, 악의, 과실로 알지 못했다, 과실. 이렇게 비진이 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 악의 또는 과실로 영향을 받는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을병이 대리행위를 할 때 병이 비진이 표시를 했다. 비진이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죠. 근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병의 비진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얘잖아요. 얘는 상대방의 대리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가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병은 누구한테 비진이 됐어요? 을한테 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116조 1항을 만들어서 상대방이 아닌 상대방의 대리인을 기준으로 상대방의 대리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라는 거죠. 그 116조 1항이죠. 의사의 흠결, 즉 비진이 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 악의 또는 과실로 영향을 받을 때 누굴 표준으로 해라? 대리인 표준해라. 대리인 표준. 그 116조 1항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2번에 가면 동그라미 2번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당해야 본인에게 취소권이 생기고, 본인이 사기 강박을 당했다 하더라도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당하지 않았다면 취소권이 생기지 않는다.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당해야 된다. 착오도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대리인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그걸 대리인이 모르고 있어야 착오가 되고, 그래야 본인에게 취소권이 생긴다. 착오 여부도 대리인 기준으로 해라. 적극 가담도 마찬가지다. 이게 제2매매인데 제2매수인의 대리인이 적극 가담을 했다면, 설령 본인이 적극 가담을 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이 대리인에 의한 제2매매는 반사의 질서로 무효가 된다. 그 다음에 물건을 샀어요. 얘가 매도인이야. 근데 이 물건에 하자가 있어.
그러면 매수인이 그 하자에 대해서 선의무과실이라면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야 멀쩡한 물건 내놔, 이렇게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매수인이 선의무과실해야 돼. 그런데 매수인이 직접 거래하지 않고 누가 했어요? 대리. 그러니까 얘가 선의무과실이라면 설령 본인이 하자에 대해서 악의라 하더라도 누굴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대리인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본인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자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대리는 몰랐잖냐. 갑이 이걸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대리인을 기준한다는 건. 그죠? 의리병과 물건을 매매하는 계약을 했는데 그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 본인은 하자가 있다는 걸 설령 알고 있었지만 대리인이 모르고 있었다면 대리인을 기준하라고 했으니까 본인은 뭘 주장할 수 있다? 대리인의 선의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111조 116조 1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세 번째 줄을 보면 대리인을 통해 매수한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 대리인이 선이라면 본인은 악의라 하더라도 본인은 뭘 주장해서 대리인의 선의를 주장해서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111조 1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로 올라가서 111조 2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본인이 대리인에게 지시를 한 경우, 본인이 대리인에게 지시를 한 경우에는 본인은 대리인의 뭐를 주장하지 못한다.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놨어요. 110조 1항은요. 본인이 악의고 대리인이 선의라면 본인이 대리인의 선의를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110조 2항은 본인이 그걸 주장하지 못한다. 즉 이때는 누굴 기준해라? 본인 기준해라. 그래서 한 장을 넘겨보면 예외에 동그라미 1번에 세 번째 줄에 가면, 네 번째 줄에 가면 예를 들어 앞에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요. 본인이 악의야, 대리인이 선이야. 아까요 116조 1항에 의하면 보세요. 본인은 악의라 하더라도 대리인이 선이라면 이걸 주장해서 본인은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악의고 대리인이 선의일 때 이걸 주장할 수 없으니까 악의가 되는 거죠. 따라 본인은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지시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 말이에요. 읽어볼게요. 예를 들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고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물건을 매수한 경우라면 설령 대리인이 하자에 대해서 선의라 하더라도 본인은 그 대리인의 선의를 주장하지 못하니까, 즉 악의가 되니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116조 2항에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불공정한 행위가 있었죠. 피해자의 궁박경설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적의 균형을 잃은 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돼 있는데 이때 피해자가 직접 행위한 게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서 했을 때 그 궁박이라든가 경솔이라든가 무경험 유무를 누굴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116조 1항에 의하면 대리인 기준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궁박만은 누굴 기준? 본인 기준으로 판단해라. 그렇게 예외가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고 3번은 116조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116조는요. 대리인에게 하자가 있는 경우에요. 예를 들어 사기 강박 같은 경우에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당한 경우 이게 116조 1항이에요. 그죠? 그런데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한 경우 이건 116조가 아니죠. 상대방이 사기 강박을 당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한 경우는 116조가 아니고 110조로 가는 거죠. 110조 1항. 의리병을 사기 강박했다. 갑의 사기 강박하고 똑같다. 그죠? 그러니까 이때 병은
갑의 지부지를 묻지 않고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3번은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하면서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하는 경우에는 116조가 적용되는 게 아니다. 병이 사기 강박을 당한 거지 않냐? 누구로부터?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로부터 사기 강박을 당한 거니까. 이때는 앞에서 봤던 110조 1항에 따라서 상대방은 본인 갑의 지부지를 묻지 않고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대리행의 하자. 자, 정리. 대리행에 먼저 문제가 생겼을 때 원칙적으로 누굴 기준으로? 대리인 기준. 그리고 그 예에 해당되는 거 선악, 착오, 사기강박, 적극가담. 누굴 기준으로 하는가? 원칙 확인하시고 예외 본인 기준 하는 거 2개 공박하고 116조 2항하고 특히 116조 2항은 지시가 포인트가 되고 그 결과 본인은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렇게 조문을 딱 머릿속에 각인을 해두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대리인의 하자의 문제가 되죠. 자, 이제 마지막이 대리인의 능력인데 일단 대리인은 의사를 결정해야 되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 능력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문제가 행위 능력인데 117조에서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더란 말이죠. 즉 대리인은 의사 능력은 갖춰야 되지만 뭐는 필요가 없다. 행위 능력은 필요가 없다. 자, 그래서 117조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이 뜻. 자, 갑이 을에게 수권을 하고 을이 병과 대리 행위를 하는데 을이 만약에 미성년자더라. 자, 미성년자 을이 갑의 대리인으로서 대리 행위를 할 때는 대리인의 부모 동의가 필요 없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미성년자가 원래 계약을 할 때는 부모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의 행위를 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지금 이 경우에는 누구를 위한 행위예요? 갑을 위한 행위잖아요. 을이 자기 땅을 파는 게 아니라 갑소유 땅을 대신 팔아주는 것에 불과하니까 을이 갑소유 땅을 매각할 때는 을 부모 동의를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대리 행위를 을이 부모 동의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뭐 할 수는 없다. 취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하고 구별해야 될 게 있죠. 갑과 을 사이의 위임계약, 수수료계약. 이거는 대리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갑하고 위임계약을 체결할 때는 을은 부모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만약에 을이 부모 동의를 받지 않고 위임계약을 했을 때는 이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오른쪽 2번의 양가를 1번 미성년자 같은 제한 능력자라 하더라도 단독으로 대리 행위를 할 수 있다. 즉 부모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라는 뜻이니까 양가로 2번 대리 행위할 때 을이 부모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그 대리 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다. 그런 의미로 해석한다 그래서. 그러나 3번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기초적 내부 관계 이거 말하는 거죠. 원인 관계. 기초적 내부 관계라고도 하고 원인 관계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이건 을의 대리 행위가 아니고 을 자신의 행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 동의를 받았어야 되고 만약에 부모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그 원인 관계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데 의미가 이렇다. 그다음 대리 행위 효과. 을의 대리 행위 효과는 전부 누구한테? 본인에게 어떻게 직접 귀속이 된다.
부수적인 효과까지도 다 귀속이 되죠. 그러니까 만에 하나 여기에 문제가 생겨서 병이 손해가 생겼다 하더라도 병이 을에게 손해배상 따위를 청구할 수는 없다가 됩니다. 모든 효과가 누구한테 귀속이 된다? 본인 갑에게 귀속이 된다. 원상회복이라든가 손해배상이라든가 부당이득 반환이라든가 취소라든가 전부 다 본인에게 귀속. 본인에게 귀속. 그다음 한 장을 넘겨보면 본인의 능력의 문제가 나오는데 일단 본인은요. 대리인한테 일을 맡겼죠. 그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할 때 그때 본인 만취 있어도 되죠. 대리인이 하고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본인은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할 때 의사 능력도 필요가 없고 행위 능력도 필요가 없어요. 본인은. 다만 조심할 게 이 경우 수권행위 하는 경우 또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거는 본인의 법률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본인이 수권행위 할 때 또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 위임계약을 할 때 본인은 당연히 의사능력도 있어야 되고 행위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구별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양가로 1번 본인의 능력의 문제는 둘로 나눠가지고 양가로 1번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하고 있을 때 이때 본인은 의사 능력도 필요가 없고 행위 능력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두 번째 줄 본인이 대리인과 계약을 맺거나 본인이 대리인에게 수권행위 할 때 이때는 당연히 본인의 법률 행위니까 본인은 의사 능력도 필요하고 행위 능력도 필요하겠죠. 구별하자. 그죠? 그래서 본인의 능력의 문제는 대리인이 대리 행위하고 있을 때 본인의 능력과 본인 스스로 행위할 때의 능력 이걸 구별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자, 여기까지가 대리권 대리 행위에 관련된 겁니다. 철저하게 봐주셔야 돼요. 대리권 대리 행위 합쳐서 한 문제 나오죠, 그죠? 양이 좀 오지게 많지요. 한 문제 맞춰야지, 맞춰야지 어떡할 거야 이거. 아, 난 포기할래? 안 돼요. 맞춰야 돼요, 이거. 쉽게 나와. 지금까지 체크해드린 거, 그거. 들었을 때 어려운 게 있었어요, 그죠? 아, 잊어. 잊으면 되지, 뭐. 알아듣는 것만 들으면 되지, 뭐. 그죠? 그거만 맞춰도 돼. 90점 맞을 생각 없어요, 우리는. 그죠? 언감생심 90점, 그죠? 65점만 맞으면 돼, 65점만. 65점도 어려워요, 그죠? 어렵지, 65점도. 근데 나는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65점 이상을 맞아요. 희망적인 거는요. 1년 동안 모의고사에서 단 한 번도 60점을 넘지 않은 분들도 실제 가면 막 80점도 나오고 그래요. 많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은 못 믿죠. 그죠? 매년 그래요. 안 믿어요. 제 말을. 매년 안 믿는데 시험 보고 나면 그때 깨닫죠. 시험 보고 나면. 본인도 깜짝 놀라요. 80점 우와 이렇게 돼요. 본인. 한 번도 맞춰보지 못한. 실제로 진짜로 모의고사 단 한 번도 60점을 넘지 못한 분들도 합격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민법은 열심히 하면 절대로 배신하지 않아요. 다른 과목들은 배신 잘해요. 다른 과목들은 진짜 불의타라고 해서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다른 과목들은. 근데 민법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99%다 했던 것에 문제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합격합니다. 이 부분. 네. 그런 의미에서 복대리 하겠습니다. 네, 복대리 잘 봐야죠. 의가 있고요. 특징이 나옵니다. 요거 잘 이해 암기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복인권 및 책임이 나와요. 역시 조문이 있습니다. 요거 120조부터 122조까지 역시 암기하셔야 돼요. 이해 암기죠. 복대리인의 지위가 나와요. 123조가 있습니다. 역시 이해 암기하셔야 돼요. 기타 몇 가지가 나와요.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표현대리가 적용되는가? 복대리인도 또 다른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가? 복대리권은 언제 소멸하는가? 뭐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복대리는 이 의의하고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 암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갑이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해요. 수권행위. 그런데 을이 또다시 병한테 부탁을 해요.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을이 또다시 병한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해. 그래서 병이 갑소유 땅을 매매를 해. 이때 병 누구의 부탁을 받았어요? 을의 부탁을 받았죠. 근데 누구 땅을 팔았어요? 갑소유 땅을 팔았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대리인이 선임한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이렇게 되는 거죠.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본인이 선임하면 그냥 대리인이잖아요. 근데 얘는 대리인이 선임을 했단 말이죠. 대리인이 선임하기는 했지만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을 복대리라고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 수권행위죠. 이거를 복임행위 이렇게 부르죠. 이거는 대리행위가 아니지요. 그죠? 요게 대리행위, 요게. 을이 병에게 갑소유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을의 대리행위가 아니라 을의 수권행위. 따라서 대리행위가 아니니까 갑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을 자신의 이름으로 해요. 대리행위라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되잖아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다는 건 본인 이름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대리행위가 아니니까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자, 여기서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다는 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책임지겠다 이런 뜻. 책임지겠다. 내가 책임질게. 을이 병한테 부탁을 하면서 병이 뭐라 하면 너는 하기만 해. 내가 책임질게. 그런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복대리는 대리인이 누구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지가 책임지겠다고 밝힌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을 말하게 됩니다. 이게 복대리의 뜻. 특징. 첫째,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대리인의 수권행위다. 그래서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다. 대리인의 수권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생겼으니까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 대리인. 세 번째, 복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병의 대리권은 을의 대리권에 종속한다. 즉 병의 대리권의 범위는 을의 대리권의 범위보다 클 수가 없다. 같거나 작아야 되고, 또 을의 대리권이 만약에 소멸해버리면 병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이렇게 되겠죠. 또 요놈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따라서 복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는 누굴 위한 것임을 표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라. 대리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더라. 그래서 94페이지의 복대리 뜻, 특징, 95페이지까지 뜻과 특징을 철저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복인권 및 책임이 있죠. 자, 이건 이제 조문을 잘 꿰셔야 되는데, 복대리인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어떤 경우에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아까 책임진다 그랬잖아요.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이걸 규정해놨단 말이죠. 이게 복인권 및 책임이 되는데 임의대리와 법정대리를 나눠놨죠. 자, 먼저 임의대리는 120조와 121조에서 뭐라고 해놨어요? 법률행위에 의해서 수여된 대리권, 즉 본인의 숙권행위를 통해서 발생한 대리권, 임의대리는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외에는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놨죠. 다시 말해서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뜻이죠.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선임할 수 있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그 120조 이상의 뜻이죠.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복대는 선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해석을 어떻게 한다? 원칙적으로 복대는 선임하지 못한다. 단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는 본인에게 발생한 사유일 수도 있고 대리인 자신에게 발생한 사유일 수도 있다. 본인이 해외여행 가서 승낙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다. 또는 대리인이 병원에 입원해서 대리행위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겼다. 다 뭐가 된다? 부득이한 사유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승낙. 이 승낙은 원칙. 명시적 승낙도 되고 뭐도 된다? 묵시적 승낙도 된다. 본인의 승낙은 명시적 승낙도 되고 묵시적 승낙도 된다. 특히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본인이 대리인을 선임하면서 숙권행위하면서 명시적으로 복대리인 선임을 금지하지 않는 한 반드시 네가 해야 돼. 다른 사람한테 또 부탁하면 안 돼. 이렇게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숙권행위 속에 묵시적 승낙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죠. 대법원이. 다시 한번 본인의 승낙은 명시적 승낙도 되고 묵시적 승낙도 된다. 두 번째, 본인이 대리인을 선임하면서 명시적으로 복대인 선임을 금지하지 않는 한 숙권행위에 이미 묵시적 승낙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가 있더라. 명시적 승낙이 있을 때만 복대를 선임할 수 있고 묵시적 승낙으로는 선임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명시적 승낙이 있을 때만 복대를 선임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냐? 아파트나 상가의 분양 대행 업무처럼 대리인 자신의 개인적 능력에 따라서 그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는 행위, 이런 걸 대법원이 뭐라고 얘기냐면 대리인 자신의 처리가 필요한 행위 이렇게 불러요. 대리인 자신의 직접 처리가 필요한 행위,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무슨 승낙이 있어야, 묵시적 승낙이 있어야, 명시적 승낙이 있어야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96페이지에 보면 이번 임의대리인의 복인권 및 책임이라고 해서 120조가 일단 있고요. 그 120조 해석이 밑에 양가로 1, 양가로 2, 양가로 3인데 특히 양가로 3. 본인의 승낙은 명시적으로 있을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1번. 아버지가 아들에게 담보 제공을 위해서 인감도장과 증명서를 교부한 경우 숙권행위잖아요. 그죠? 거기에 복인권을 포함한 일체 대리권을 수여한 거다. 그죠? 오른쪽. 채권자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올 것을 부탁했을 때 그 부탁에는, 숙권행위에는 복대인 선임에 관한 승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3번. 대리의 목적은 법률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되어 있죠.
대리인 자신의 직접 처리가 필요가 없으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묵시적 승낙이. 그죠? 근데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세 번째 줄. 오피스텔 또는 아파트 분양 업무는 그 성질상 분양을 위임받은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분양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서 사무 처리 주체가 별로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 자, 문구가 어려워요. 사무 처리 주체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 말을 바꾸면 뭐야 돼요? 그 위에 거 대리인 자신의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냐. 요 경우에는 묵시적 승낙으로도 가능하단 말이죠. 그런데 아파트나 오피스텔 분양 대행 업무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사무 처리 주체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단 말이죠. 즉 사무 처리 주체가 중요하단 말이죠. 누군지가. 직접 처리가 필요하단 말이죠. 이럴 때는 무슨 승낙이 필요하다? 명시적 승낙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오피스 또는 아파트 분양 업무는 사무 처리 주체가 별로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아이 거지 같아. 그냥 사무 처리 주체가 중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면 될 거를. 훨씬 쉽잖아. 예? 사무 처리 주체가 중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면 될 거를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뭐 이 개 같아. 아우 짜증나. 결론은 뭐예요? 사무 처리 주체가 중요한 경우에 해당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승낙이 있어야 된다? 명시적 승낙이 있을 때만 목대는 선임할 수 있다. 그죠? 어우 짜증나. 제가 봐도 짜증나. 자, 어쨌든 이렇게 임의 대리인은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선임할 수 있고요. 책임은 어떤 책임을 줘요? 121조 1항 선임 감독상 책임만 져요. 여기서 선임 감독상의 책임이란 선임 또는 감독을 잘못했을 때 선임 감독상 과실 책임. 선임 감독상 과실 책임을 말하게 됩니다. 선임을 잘못했거나 감독을 잘못했을 때 발생하는 책임을 말하게 됩니다. 121조 1항이죠.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본인이 복대리인을 지명을 하는 경우, 지명. 선임은 누가 하고? 대리인이 하고. 본인이 지명을 한 경우. 이럴 때는 책임이 줄어들더란 말이죠. 121조 2항.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복대로 선임했을 때는 그 본인이 지명을 한 자가 그 일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 부적임. 또는 게을러 터진 사람, 불성실하고. 부적임 또는 불성실하고. 대리인이 그 사실을 알면서 본인에게 통지나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명을 했을 때는 대리인의 책임이 발생하려면 요건이 까다롭단 말이죠.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돼. 부적임 또는 불성실할 것, 대리인이 알고 있을 것, 마지막으로 통지나 해임을 태만했을 것. 그런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책임이 지고 그걸 충족하지 않으면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렇게 본인 책임, 대리인 책임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임의 대리고요. 반면에 앞필이지 95페이지 122조 이건 뭐예요? 법정 대리죠. 뭐라고 돼 있어요? 법정 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여기서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건 아무 이유 없이 무제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대. 책임도 무조건 져라. 무제한 복인권과 무과실 책임을 져라. 이런 뜻입니다. 다만 법정 대리인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선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임의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선임 감독상 과실 책임만 진다. 이렇게 120조부터 122조까지 복인권 및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가를 잘 엮으셔서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7페이지 가면 복대리인의 지위가 나왔죠. 123조. 조문 암기해야 되죠. 1항은 뭐예요? 누구의 대리인임을 밝히고 있어요? 본인의 대리인임을 밝히고 있죠.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누구를 대리한다? 본인을 대리한다. 그 다음에 2항.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제3자는 상대방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대리인과 여기 보세요. 여기 제3자인데 대리인과 제3자 사이에 권리 의무가 생길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123조는 실질적으로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권리 의무 요거를 전제로 만들어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위임계약 따위를 통해서 대리인이 본인에게 보수 따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면 본인과 복대리인 사이에는 따로 위임계약을 한 적이 없어도 123조 2항에 따라서 복대리인도 본인에게 권리와 의무를 갖도록 그렇게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3조 2항 복대리인은 특히 본인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의 의미 한 장을 넘기면 3번 대리인이 본인과 계약에 기초하여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다면 복대리인도 본인에 대해서 대리인과 똑같은 권리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본인과 대리인 사이 위임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따라서 대리인이 수임인의 지위에서 본인에게 보수나 비용 따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면 본인과 복대리인 사이에는 따로 위임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더라도 123조 2항에 따라서 복대리인도 본인에 대해서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수임인의 지위에서 보수나 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123조 2항의 뜻이고요. 몇 가지 추가해서 4번 복대리인도 또 다른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가? 여기 보세요. 복대리인의 복인권 또 다른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원칙 없다. 왜? 얘는 언제나 무슨 대리인? 임의 대리인. 그래서 복대리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임의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복인권이 있다. 자, 임의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복인권이 있다의 뜻. 원칙. 복대리인 선임할 수 없대.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복대리인도 또 다른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법정 대리인이 여기 보세요. 법정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은 법정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복인권이 있다. X. 법정 대리인이 선임하더라도 얘는 무슨 대리인? 임의 대리인. 법정 대리인이 선임하든 임의 대리인이 선임하든 복대리인은 임의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복인권이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복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또 다른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가 됩니다. 5번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표현대리가 적용되는가? 그렇다. 이건 이제 다음 주 표현대리 가서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복대리권의 소멸. 복대리권은 보세요. 아까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 소멸한다 그랬죠. 자, 대리권 소멸 사유가 뭐가 있죠? 본사 대사성파, 수권행위 철회, 원인관계 종료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럼 대리권 소멸하면서 복대리권도 소멸하겠지. 또 하나 복대리권만 소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어떤 경우? 복대리인의 사성파, 복대리인의 사망, 복대리인의 성년 혹인의 개시, 복대리인의 파산, 대리인의
습권행위 철회. 그럼 복대리권만 소멸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복대리권 소멸 사유는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모르니까 둘로 나눠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함으로써 복대리권이 소멸하는 경우와 복대리권만 소멸하는 경우로 나눠서 복대리권 소멸 사유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됐다고 해요? 뭐 여기까지가 복대리가 되고요. 복대리는 올해 단독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으니까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대리에서만 3문제 정도가 올해 출제가 될 거예요. 그러면 복대리도 한 문제가 꼭 출제가 될 거니까 잘 정리해 주셔서 뭐 내용이 크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그죠? 내용은 어려운데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문제는 쉽게 내요. 그러니까 딱 요 정도에서 끝나야지 더 깊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무권 대리부터는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집에 가셔서 복습을 꼭 해주시되 복습할 때 강의 좀 더 들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좀 책도 좀 읽어보시고 이제 밑줄 그어드린 거 체크해드린 거 좀 눈으로 확인도 좀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거 말이 어렵잖아요, 그죠? 이런 건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서는 안 돼. 눈으로 좀 봐야 된단 말이죠.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 이렇게 자꾸 매칭을 시키는 훈련을 하셔야 나중에 문장을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런 거 전혀 안 보고 이 문장을 딱 만약에 봤다. 에? 사무 처리 주체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뭐 이렇게 나왔어 지문이. 그럼 이게 해당한다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게 직관적으로 안 와닿는단 말이야 한 번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중부정어, 삼중부정어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읽어갖고는 머릿속에 딱 안 오는.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반복해서 봐서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훈련이 민법은 필요하다는 거. 그러려면 반복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시겠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